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하루 종일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고 유럽도 장 초반에만 올랐을 뿐 이후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사실 모두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애프터마켓에서 12% 넘게 폭등을 했는데요. 멤버십 게시판에 기록했듯이 저는 실적 발표 전에 나스닥 매도 하나, 실적 발표 후에 매도를 하나 분할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갓비디아니 하면서 실적에 환호하고 있는데 왜 나스닥에 숏을 쳤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5거래일 연속 힘없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갭다운 출발한 증시는 초반에는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정적 상승 요소인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가 상승에는 실패했어요. 지난 16일 이후로 들어온 선물 매도 미결제 약정이 사실상 거의 빠져나간 게 없죠. 즉 선물 쇼 포지션을 잡은 트레이더들은 변동성 매도를 하고 있을 뿐 방향성을 위로 돌리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선물 베이시스가 오후 들어서 조금 좋아진 면은 있지만 방향성을 움직일 수준은 아니었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하루 종일 선형적으로 1,500억이 나왔죠. 그래서 지수의 반등을 압박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했지만 콜옵션 매도는 풀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특히 콜 340 이상은 오늘도 관뚜껑에 단단히 못질을 하는 신규 미결제 약정 증가가 있었어요. 반면 지수 하단으로는 320에서 310선까지는 또 쉽게 밀릴 수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로 폭락이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롤링다운이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일 나스닥이 폭등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는 저는 오히려 강력한 매도 압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올랐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오를 일은 아니죠. 그럼 HBM을 납품하는 하이닉스가 수혜주가 될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이익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혜가 크지 않죠. 예. 물론 제가 개별 종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로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증거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변동성입니다.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제자리를 맴돌면서 변동성이 크게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콜옵션에 대한 환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 매도로 인한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갭 상승이 나온다면 초반의 손절을 제외하고는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이익 실현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위클리 옵션 동향인데 이번 주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이 유난히 롱포를 많이 잡았죠. 해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갭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지수를 계속 당기기보다는 현물이 됐던 선물이 됐던 누르면서 개인들을 또 콜옵션 매수에 싹 몰아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나머지는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사흘 연속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어제는 그렇다 치고 오늘까지 윗꼬리를 단 것은 많이 의외였는데요. 유럽 증시 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유로존 서비스 PMI 망가진 것을 들고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는 것이 지수 선물은 본장 개장 후에 아주 강하게 위로 튀면서 오늘이 증시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가 많았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처음 딱 30분만 강세였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단이 막혀버렸어요. 결국 유럽 점심시간을 앞두고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는 제법 큰 눌림이 나와버렸습니다. 이후에 미국 세션 개장 후에 나스닥이 강력하게 상승한 동안에도 유럽 증시는 사실상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크게 빠졌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죠. 결국 금요일이 잭슨홀 연설을 기다린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제 핵심은 증시가 아니라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전일 유로존 국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아시아 세션에서 하루 종일 채권이 버텼다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아무런 경제 지표 발표가 없었는데 먼저 채권의 쇼커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오후 4시 30분에 독일이 서비스 PMI가 50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발표되면서 채권이 초강력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영국이 서비스 PMI도 50 이하로 내려간 것이 발표되었는데 그러면서 채권 상승에 불을 붙였죠. 자, 미국 세션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의 서비스 PMI도 또 컨센서스 하회로 나왔어요. 물론 미국은 이제 50 이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 53 정도를 컨센서스 보고 있었는데 50 초반까지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전부 다 강력하게 상승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매크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PMI 데이터, 이 서베이 지표인데 그런 것에 그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과거 데이터 보면 뭐 PMI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채권 시장이 움직이지 않던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데이터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벤트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벤트 전이 상품이 궤적을 좀 봐야 이벤트의 파워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채권 시장은 징그러운 눌림이 있었죠. 오늘 2%가 넘는 상승이 나온 영국 10년 국채도 그렇고 도저히 뭐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이 영국이라면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7월, 6월, 뭐 사실 6월부터 휴가철이 시작인데 그러면 서비스 PMI는 그래도 잘 나와야지라고 생각해서 뭐 채권 숏들이 계속 쌓였을 거라, 채권 숏들이 많이 쌓여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뭐 골디락스라고 해서 채권 숏이 많이 쌓였다라고 봤는데, 근데 그 숏이 이제 어제부터 좀 거치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미국 10년물은 서비스 PMI 발표 전에 이미 채권이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채권 상승폭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의 채권 숏커버는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금요일 잭슨홀 미팅 이후에나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특히 이제 미국 10년 국채가 내일 모레가 만기예요. 오늘 국채 반등으로 10년 국채 콜옵션은 2더블이 났고 30년 국채 콜옵션은 4더블이 났어요. 반면에 에크먼 아저씨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30년 국채 풋옵션은 뭐 사실상 휴지가 돼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영향력 있는 인물이 포지션을 잡고 나서 내가 뭐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따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권시장 간단히 정리를 하면 평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지표에 채권시장이 강력한 숏 커버로 반응했는데 그동안에 쌓인 숏이 많았던 것, 그리고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둔 것,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이유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통화시장에서도 재미있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서비스 PMI가 망가지면서 유로화의 스탑로스가 터졌고, 거기에 더해 영국도 서비스 PMI가 망가지면서 파운드화도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고가를 갱신해버렸어요. 하지만 미국 본장 개장과 함께 달러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머징 통화의 선두주자인 멕시코 페소화는 초강력 장대 양봉 행진 이어갔고요. 미국도 서비스 PMI가 맛이 가는 것으로 나오자 거 봐, 달러도 별거 없네 라면서 비달러 바스켓에 쌓여있던 숏 포지션들이 빠르게 거치면서 달러 인덱스는 의미 있는 윗꼬리 음봉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는가 하면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서비스 PMI가 꺾여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유로존이 먼저 발표됐으니까 이 독일 국채 먼저 폭망, 그 다음에 미국 국채도 독일 국채 먼저 폭등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도 나중에 따라서 폭등하기 시작했죠. 근데 통화시장에서는 누가 더 못났니 게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비달러가 쫙 눌립니다. 유로도 눌리고 뭐 파운드 눌리고, 그런데 보니까 미국도 못났네 하면서 눌렸던 비달러가 죄다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유로화는 플러스가 나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결국에 통화시장은 하루 종일 그냥 아래꼬리 쫙 만들고 제자리. 그래서 지금 시장에 쏠린 포지션인 채권 시장만 숏이 거친 것이지 통화시장은 PMI 지표를 그닥 의미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제조 PMI에 이어서 서비스 PMI가 꺾였다는 것은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상품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 유럽 세션에서 기름이 아주 오지게 쳐맞았죠. 미국 본장 들어서도 매도가 이어지면서 텍사스 기름 기준 마이너스 2.5% 넘는 하락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미국 서비스 PMI 발표 나오면서 텍사스 기름이 급등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닥에서 1%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2주 연속 지금 대량의 감소가 나온 데다가 쿠싱 지역의 재고도 무려 314만 배럴 감소로 유가는 폭등을 해도 시원찮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재고 발표 이후 잠깐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다가 유가는 점진적 반등을 해서 저점 대비 2% 가까운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유가는 그 비달러 바스켓이 다시 살아나면서 함께 올라왔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현물 마감 뒤에는 눌림이 있었지만 만약에 비달러 바스켓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유가가 과연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80달러 공방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름이 일방적 하락은 일단락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리 또한 오늘은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국 세션 들어서 비달러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종가 고가 양봉을 뽑았는데요. 상승 각도가 꽤나 가팔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구리는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물려 있었던 골드가 아시아 세션부터 강세를 보이더니 지표 발표 이후 드디어 1940달러를 넘겼습니다. 골드 또한 그동안 숏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올라갈 길이 멀죠. 지난 시황에서 언급했듯이 귀금속 바스켓 내 실버는 완전 튀었어요. 그런데 골드는 거의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반등 압력이 컸던 것도 있는데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폭등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건 나도 다 알거든. 그런 시황 들으러 온 거 아니거든. 이라고 하신다면, 네, 장중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유럽 세션 시작 전부터 미국 지수 선물은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다가 유럽 증시가 꺾이면서 나스닥이나 미국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그 달러가 꺾이는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강력하게 위로 튀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갔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러셀이나 다우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기만 했죠. 그리고 유럽도 전혀 오른 게 없어요. 유럽 마감까지 사실상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스닥 선물은 15,200선에 도달했는데 그때 유럽 증시는 거의 반등한 게 없습니다. 자, 이후에 장마감 무렵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스닥만 이제 15,20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막 무의미한 매도 반복하다가 뭐 유가도 이제 반등을 하고 하니까 그 기름 주식도 많이 올라오고 좀 굴뚝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거 뭐 나스닥이 메인이었죠. 자, 그렇고 해서 이제 나스닥은 장마감 10분 남겨놓고 살짝 밀리기 시작해서 이제 15,180선까지 내려왔는데, 자, 오늘 상승한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본장 개장 애프터마켓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나스닥이 먼저 오른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별 종목 매수를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나스닥 선물을 매수를 해서 엔비디아의 그 상승에 대한 델타 해치를 하는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과 관련 메가테크 종목 위주로만 시장이 급등을 했지 다우지수는 생각보다는 약했어요. 그래도 인덱스 매수가 워낙 강하게 들어와서 상승 종목 수가 꽤 많이 잡혔겠지만 인덱스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이 시장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델타 해치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의미 있는 상승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억지 해석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자, 오늘 장마감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볼게요. 마감 전에 이제 엔비디아는 3.5%가량 상승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12%가 날아갑니다. 그럼 이제 나스닥 지수는 장마감 후 15,200에서 15,350포인트, 그러니까 딱 1%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에서 오른 게 나스닥 지수 상승에 기여한 게 나스닥 1% 정도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잘 보면 네가 거기서 왜 오른데 라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의 폭등으로 나스닥 선물에 델타 해치 매수가 들어오니까 시간외에서 AMD가 4%가 오릅니다. 인텔도 한 오르고 구글이나 마소, 아마존도 죄다 시간에서 추가로 뭐 1%에서 2%씩 다 올랐어요. 아니 엔비디아가 서버 시장을 잡아먹고 있어서 AMD나 인텔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밀려야 정상인데 단순히 피어그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니까 피어그룹인 AMD나 인텔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ETF 운영자들이 어쩔 수 없이 FNGU 같은 거 막 매수 들어오니까 바스켓에 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장마감 직전에 한 계약하고 장마감 후 실적 발표하고 한 계약 매도를 잡았는데 저는 어쩌면 이 반등이 이번 나스닥이 마지막 반등 발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테크7이 이제 올해 3월 이후로 아웃퍼폼한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채권 시장과의 경쟁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건 뭐 제가 여태까지 시황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제조 PMI는 진작에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서비스 PMI도 지금 망가지고 있어서 채권 시장이 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스닥이 계속 간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전부터 이제 나스닥 15,200 오면 이번에 숏 잡은 거 싹 걷어냈기 때문에 다시 매도를 쌓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에 매도를 잡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별 종목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AMC 엔터테인먼트 드디어 $2를 깼습니다.
이 화려했던 2021년의 그 밈스탁의 대명사 굿바이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해외 시장 상승에 갭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30분을 가느냐 1시간을 가느냐의 문제일 뿐 얻어맞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340에서 320 구간에서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인지라 따로 매매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물론 매도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바뀌면 매도를 하겠죠. 다만 이 홍콩 시장을 포함해서 중화권 증시가 조심스럽게 바닥을 형성한 것일 수 있어 하루 정도는 또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오전에 시가선 이상을 돌파한 상승 나온다. 그러면 그건 조심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양봉 나고 내일 또 양봉 나고 이런 흐름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올라올 때마다 숏을 분할해서 늘리거나 아니면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물려있던 골드가 손익분 기점을 넘어섬에 따라서 수량 조절 차원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했고 골드는 계속 홀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매도 포지션 2개 쌓았는데 올라올 때마다 또 매도를 더 늘릴 계획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파월이 잭슨홀 연설인데 목요일 하루 정도는 크게 올라오면 또 하나 더 매도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